안녕하세요. 달빛 책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책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들으실지, 여기서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글쓰니 태수, 출판사 페이지 이북스, 낭독자 명크.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요즘 것들은 좀만 힘들어도 퇴사. 3년 전 제이는 그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이라니. 참나, 너무 내 이야기 아닌가. 제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1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보다 괜찮은 성과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얻었다. 혹시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제이는 그만 울음이 나와버렸다. 물론 제이를 걱정해준 주변 지인들도 많았다.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제이를 위해 시간을 냈고 살뜰한 위로도 놓치지 않고 건넸다. 다만 방향이 좀 묘했다. 힘든 건 아는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곳이잖아. 좀만 더 버텨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이의 생활이 아닌 제이의 사회생활이었다. 잠은 잘 자냐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제이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사회생활과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쓰면 쓰지. 논리적인 접근이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기에 제이는 그것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성적, 학벌, 평판, 직급, 연봉, 연차, 성과. 오늘도 내 세상에는 중요한 게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할 건 많았다. 그런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속편하고 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과 달라 오로지 효율만으로는 윤택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제이도 마찬가지였다. 제이가 다시 방문 밖으로 나온 것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거기서 회사 정문으로 향하기까지 또 한 번의 2년이 필요했다. 제이의 청춘은 이미 꽤 흘러가 있었다. 효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고연비의 시간이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열심히 공부하다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은 돌려주고 싶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 너무 많은 내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길 바랄 뿐이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에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는 칭찬을 주고 싶다. (2008년) 고대하던 대학에 붙었을 때 방문을 젖히고 외쳤다. 할머니, 나 합격이래. 공돌이 출신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대학생이라니. 거한 환대는 아니어도 진한 포옹 정도는 기대했다. 한데 웬걸.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마른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네.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빼짝 마른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방문을 닫고 생각했다. 별일 아닌 건가? 회사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나름 건실한 간판의 회사였으나 가족들은 또 한 번 꽉 찬 무말랭이처럼 물기 없이 내 합격을 응대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나 하나 취업한 게 뭔 대수겠냐. 나는 더 이상 서운해하는 것도 지쳐 그냥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틀었다. 당황한 인사 담당자는 물었다. 혹시 안 기쁘세요? 기뻤다. 분명 기쁘긴 기쁜데. 이젠 좀 헷갈렸다. 이게 환호할 만한 일인 건가? 맞다면 얼마나 환호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냥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니요, 정말 기쁩니다. 예. 너무 좋죠. 건조는 그렇게 전염됐다. 이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소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린 비판에는 과하게 관대하고 칭찬에는 유독 인색하다. 그래서 뭘 해도 덤덤하다. 대학이든 회사든 업무든 결혼이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해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쁘기보단 안도감이 더 먼저 찾아왔다. 슬픈 일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달리기 시합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셨다.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온 걸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달리기가 빨랐던 내 입장에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성공에 좀 더 자주 축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진심으로 우러나진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큰 박수를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축하라는 건 꼭 마라톤 결승 라인과 같아서 축하받지 못한 레이스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가? 아직 많이 남은 건가?
조용한 완주는 멈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숨 돌릴 자격마저 빼앗아간다.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삼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피해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의 고생에 진심으로 성대한 축하를 보내주자.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일랑 고이고이 접어 비행기로 날리고 열심히 뛰어온 나와 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주자. 고생했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폭죽이 커질수록 느는 것은 의외로 즐거움밖에 없을 테니까. 모두가 즐겁게 완주했던 그날의 운동회처럼. 트럼프가 총에 맞았을 때 나는 내 주식이 가장 먼저 걱정됐다. 2024년 7월 13일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20대 범인이 쏜 6발의 총알 중 한 발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고 현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결사살 처리되었다. 전 세계 최강 대국 대선 후보의 암살 미수 사건. 쏟아지는 속보에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잠깐만, 그럼 내 주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코로나 때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대형 인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인명보다는 일단 내 주식이 더 먼저 걱정됐다. 주식. 그러니까 돈은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너무 강한 빛깔로 빛나 다른 모든 걸 다 어둡게 만들었다. 추측건대 이런 결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 명절날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는 것은 뿌듯한 경험이었다. 조카의 돌반지를 턱하고 구매했을 때는 진심으로 즐거웠다.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사줬을 때는 정말이지 스스로가 꽤 자랑스러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건 실화였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다만 이 한 가지 의문만큼은 끝끝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이 얼만데? 행복에도 가격표가 필요하다. 막연히 로또 1등 한 장 값은 있어야지 라는 상상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그럼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내겐 좀 더 현실적인 숫자가 필요했다. 책을 좋아하니 한 달에 책 살 돈 3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매주 장볼 돈 10만 원 역시 필요하고, 고양이 간식, 아내와의 영화 한 편, 할머니에게 드릴 용돈 등등. 나를 즐겁게 하는 순간들을 고르고 골라 가격표를 매겨보니 계산대 점원이 말했다. 이번 달 행복값은 총 180만 원이네요. 180억 아니고요? 행복은 마법의 성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고 맞이하는 여름날의 낮잠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마법의 성을 매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름날의 낮잠을 구매하는 데는 전기세 약 650원 정도가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속물 같지만 이런 종류의 계산이 나는 더 좋다. 자본주의 시대답게 숫자로 찍어 눌러야 행복에도 현실감이 생기니까. 결국 돌고 돌아 행복은 숫자였다. 그것도 꽤 가져볼 만한 숫자. 행복에는 꿈이 없어야 한다. 목표도 필요 없고 다짐도 과하다.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린 한 달에 한 번쯤 공과금 액수를 묻듯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2025년 1월, 이번 달의 행복값은 얼마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싸게. 행복은 미루고 미룰 만큼 비싸지 않았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부끄럽지만 나는 아빠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했던 사람으로 술 없이는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술고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좋기로서니 수능 전날 자고 있던 아들의 방문을 열고 술 냄새 가득한 입으로 노래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 그때쯤 확신했던 것 같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빠는 일찍부터 동네 친구들을 잃었다.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오직 덕파리 아저씨 하나로 아빠의 불알 친구 중 대부분은 부록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승을 졸업했다. 물론 그 이유조차 술 때문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아빠는 힘든 날이면 유독 더 과음을 했다. IMF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술을 더 많이 마셨다. 술은 말없이 아빠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꼴을 무려 35년이나 본 나는 솔직히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 됐다. 아빠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집안에 별 도움도 없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 2명을 너끈히 키워내는 기염까지 토했다. 나는 자식 1명 없는 지금의 삶도 버거운데, 아빠는 가장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걸맞은 듬직한 삶을 살아냈다. 그렇기에 35, 나는 약 25년을 돌고 돌아 다시금 알게 된 것이다.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여전히. 소년의 인생은 즐겁다. 청년의 인생은 힘겹고 아빠의 인생은 무겁다. 내 인생이 제일 힘겹다고 생각한 시절을 지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려 하는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되다.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인생을 아빠만큼 살아낼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렇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었다. 이 멜랑콜리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말했다.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속마음을 힘껏 숨긴 아들의 걱정에 아빠는 술 없으면 누구랑 노냐 하고 퉁박을 놓았다. 통화는 그 뒤로도 5분간 이어졌다. 옥신각신. 여느 때처럼 치고받다 급 조용해진 틈을 타 이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아빠, 고마워. 인생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